추미애 당대표 속회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54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보신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을 상대로 색깔 극장에서 색깔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변호인의 망언은 헌법재판소와 헌정 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습니다. 변호인의 고의적인 이 같은 이념 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것이고,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 같은 극우 성향의 탄핵 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조악한 정치 행위로 변호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진정성 안 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대통령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이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이는군요.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했던 국정원 아닙니까? 이런 불법적인 국내 정치 개입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 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가를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재벌과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문화 검열을 주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범이 김기춘과 조윤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문화 검열을 주도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치밀한 수사 끝에 단서를 잡은 만큼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으십시오. 새누리당 내홍에 대해 딱히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대통령 소속 정당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폭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실세들과 탈당 쇼를 기획하고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다가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무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친박 인사 몇 명 적당히 탈당시켜서 세탁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정말로 천벌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여당으로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민생 앞에 집권당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의 분노와 인내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것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혁을 표방하는 보수신당이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찬성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론 결정 과정에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좌초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더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234국 중에 216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나라 고3들은 의존성이 강하고 미성숙됐기 때문에 투표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권 의원님, 우리나라 18세는 세계 217위입니까? 자기 나라 고3들 18세를 폄하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 하십니까?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확대의 문제입니다. 참정권 부여가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1960년대였습니다. 여성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흑인 민권법, 흑인 투표권법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숨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것도 60년대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입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국민을 미개하다고 하면서 참정권을 주지 않는 이런 정치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권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두한 윤전추 행정관, 이분이 헬스 트레이너로서 청와대 3급 행정관에 채용될 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분의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원하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행정관이 오전 내내 그 세월호 7시간 있었던 그날 오전 내내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헬스 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 헬스 요가 시킨 거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오전 내내 관저에 있으면서 무슨 업무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대기만 했나요?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뛰어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는 대통령이 옆에 있었다는 건데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오는 거는 봤으면서 그때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비공개 업무는 기억이 안 난다? 택도 거짓말을 이렇게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 바다에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는데 자기 몸매 가꾸려고 헬스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걸 숨기려고 그렇게 입들을 안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면서 사죄하고 자기의 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숨기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정말 이 세력은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 외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아주 난리를 치면서 중국 가신 우리 의원들 비판하는데요.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승민 의원 발언에. 중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매국이라는 주장. 이런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4대 강국의 외교부 장관 만난 걸 가지고 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개혁 보수 정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건 매국행위다. 이게 개혁 보수 신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기업, 관광기업, 자동차 배터리 생산하는 대기업 등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아서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도우러 간 건데 이게 매국이에요? 더 피해가 커지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그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경제외교 아닙니까? 수수방관 할 겁니까? 김장수 주중 대사는 외교부
중국 외교부 관련된 고위 관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라도 뛰어가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야지요. 이걸 매국이라니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략에 사로잡혀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제 각 당, 보수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국 가서 이제 외교 안 할 거예요? 중국 외교 포기하실 겁니까? 각 당? 저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신 차리시고 각 당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에 의원들 보내세요. 어떻게든 만나서 설득해서 우리 기업들 피해 안 보도록 설득해야지. 못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흥분했나? 네. 부산 소녀상 철거 요청하는 일본. 이게 좀 제가 주로 외교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심각합니다. 연초부터 이 10억엔 주고서 소녀상 철거 안 했다고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뻣뻣하게 저렇게 요청하는 일본 외교 당국자들을 보면서 정말 굴욕감을 느낍니다. 뭐가 굴욕 외교인지 새누리당, 보수신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일본 위안부 합의야말로 굴욕 외교 아닙니까? 이런 걸 지적해야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일 위안부 합의만큼은 다시 재개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또 일본한테 딱 발목이 잡혔어요.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제가 다시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역적이다. 맛의 준말로 불가역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정신적 충격을 운운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한 최순실이 어제 법정에는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억울하다며 범죄 행위를 전면 부인해 국민들께 정신적 충격을 줬습니다. 계속되는 최순실의 후한무치한 궤변에 국민들께서 정신건강이 상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최순실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재판과 특검에서 지금보다 더 적나라한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니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최순실의 아바타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폭로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어제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써 사라졌어야 할 미르 K스포츠재단이 아직도 멀쩡히 존재하는 것도 황당한데 석고 대제를 해도 시원찮을 최순실의 아바타들이 진실을 말한 노승일 증인에게 조직적으로 보복을 가했다니 천일공로할 일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노승일 증인에 대한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우리 당은 노승일 증인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노승일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부는 두 재단의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조윤선 장관이 새 문화부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행에게 한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며칠 뒤면 특검에 소환될 국정농단의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새 업무를 보고한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명색이 범죄자를 잡는 검찰 출신인 황건한 대행은 대통령 놀이에 여념이 없는지 범죄 혐의자에게 업무 보고를 아무 꺼리낌 없이 받을 모양입니다. 황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 정부에서 법무장관, 총리를 지내면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황건한 대행은 마치 본인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황건한 대행은 정부 부처에
자화자찬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먼저 조윤선 장관부터 정리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송현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반 전 총장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부인과는 다르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에 박연차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내사 기록 보고서 형식으로 검찰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이 본인이 결백을 밝히기 위해 금품 수수 사실을 보도한 시사 저널의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으로는 결코 안 되니까 의혹을 벗어낼 수 없으므로 반 총장이 그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 총장은 금품 수수사를 보도한 시사 전회를 2월 4일 어제 그제입니다. 언론중개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언론중개위원회 제소만으로는 절대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라는 명확한 의혹 해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 총장이 23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23만 달러 사건은 계속 문제가 일파말파 전개될 것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경향신문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반 총장이 2007년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에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뇌물수수 논란에 휩싸이면 국가적으로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법조계의 인사 K씨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반 전 총장이 후보 검증을 빙자한 음해성 보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한 대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반드시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선 주자로서의 첫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기준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탄핵될 경우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존재감이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개혁과 개헌이라 외치며 제3지대 운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제3지대입니까? 추구해온 이념이나 정책적 공유, 가치의 연대도 아닌 즉시 개헌을 매개로 모이자고 합니다. 수많은 개헌 과제 중 하다못해 권력구조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일단 모이고 보자고 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의 제3지대로는 촛불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합집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누구에 의한 제3지대입니까? 민주화의 상징인 호남의 정치의식을 호남 자민련으로 격화시키려는 세력, 탄핵당한 정권에서 탈출한 세력, 또 친박계 후보를 준비하다 탄핵으로 발걸음을 돌린 국내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과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할 때 그보다도 자신의 정계 복귀 시기가 중요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제3지대 운운하는데 면면을 보면 모두 자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들이 살아온 길은 돌이켜보면 앞으로 제3지대라는 그 가면이 어떻게 벗겨질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박근혜의 사과와 노무현의 사과의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진정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3지대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절실함이나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세력의 잔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을 흔들고 대선의 변수를 만들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까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은 이미 그 수준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던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는 요즘 졸업식에 국회의원상을 받지 않겠다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학부모회에서 결정해 학교에 통보하는데 현재 30개 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제3지대가 어떤 의도인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국민들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누리 성향의 정권을 연장시켜도 무방하다는 저들은 촛불 민심의 제2차 탄핵으로 한꺼번에 심판받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아니라 정치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반듯하고 정직하게 국민 속에서 시대의 소명을 받들며 치열하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느 후보든 저들과 견지면 당연히 국민의 선택은 민주당입니다. 우리 당에 이런 후보군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민주당은 3지대니 4지대니 하는 질낮은 정치적 이합집산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촛불 민심에 가장 근접한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과 든든한 우리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